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거 뭔가 이유는 알 수 없고. 네, 누구라도 다 힘들지 않을까. 유종훈님이 사셔야죠. 이주호님 사야겠다. 저 무슨 말일까요? 자, 금액을 네. 제시하시죠.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고 싶다고요. 자, 좋습니다. 네. 일단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는 게 낫겠죠?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네.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전 시간에 보셨겠지만 지금 중국은 급등 중입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상해 종합 지수를 좀 대표해서 위시해서 다른 모든 지수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상해 종합 지수 제가 내려오기 직전에 캡처한 건데 거의 7.65% 급등. 네. 사실 중국이 왜 오르는지는 누구에게도 설명 안 해도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4.8% 급락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사실 니케이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설명하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에 총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네. 총리가 아무래도 이제 아베노믹스를 이어받는 다카이지 그렇죠. 와 좀 반대편에 서 있다 보니까 긴축을 세게 할 것 같아. 그러면 긴축을 세게 하면은 엔화 가치가 좀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달러 엔 환율은 뭐 142엔까지 좀 빠르게 좀 높아졌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 왜 오르는지 알겠고 일본 왜 빠지는지 알겠다. 그런데 네. 솔직히 저도 말씀드려서 한국은 왜 이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2600이 깨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2600 깨지고 지금 2593으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제가 좀 제 생각에는 보니까 네. 밸류 관련된 이제 좀 밸류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상위 종목들이 쭉 다 빠졌던데 네. 뭐 KB증권은 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들을 보니까 밸류 지수에 좀 포함됐던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고 더구나 상위 쪽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사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흔들리면 네. 사실은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도 계속해서 지금 뭐 취재를 하고 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있지만 명확한 그러니까요. 답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자동차 쪽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고 중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서 판매가 거의 지금 없죠. 네. 기아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닛산, 혼다, 토요타들도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서 잘 팔렸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은 이제 내수 브랜드로 거의 대체되고 있는 시장이고 네. 프리미엄들만 지금 어느 정도 수입 브랜드들이 남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니케이 쪽에서도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유를 좀 붙여보자면 예컨대 이제 지난 밤 사이에 그 소식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사지 마라.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거를 저희 임성균 이사가 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 거를 중국에서 수입하지 말라고 했으니 네. 중국의 인공지능 업체들은 엔비디아 칩을 수입을 안 할 거고 어차피 지금 못 하고 있지만 네. 아예 안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수입을 안 했는데도 H20까지도 수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국의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한다 네. 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가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좋은 칩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이 가능했던 거야라는 반문과 함께 네. 어쩌면 너무나도 과도하게 지출했던 것을 줄이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굉장히 음모론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네. 진짜 그렇다면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것 때문에 그러면 뭐 삼성전자는 뭐 해당도 안 됐었지만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좀 흔들렸나? 뭐 이런 그냥
이유를 모르니까 온갖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중동 긴장감이 좀 극대화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유가도 네. 한 1% 정도 올랐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자, 그리고 뭐 일본 증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 외환 시장에서 좀 충격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갖 해석은 다 있지만 사실 네.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네. 지금 이유를 분명하게 보기 어려운 시장의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크루드 오일이 0.49 올랐고요. 브렌트가 0.68 올랐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0.6입니다. 또 네. 빠지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떤 게 지금 우리 국장을 끌어내렸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와, 오늘 네. 그 상승 종목이 뭐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거의 한 10몇 개밖에 안 됐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른 종목은 몇 개 안 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 이거를 중국에서 레깅스가 좀 잘 팔린답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룸에서 한번 네.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표 레깅스 업체라고 하면은 옛날에 뮬라웨어, 그다음에 잭시미스, 안다르 요 정도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 가운데 상장사가 2개입니다. 어디? 안다르의 경우에는 이게 좀 예전에 약간 문제가 있다가 네. 에코마케팅이라는 상장사에 이제 인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에코마케팅이 상장사고 잭시믹스의 경우에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사가 있고 그들이 지금 잭시믹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잭시믹스를 갖고 있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거의 16%인가 아마 올랐을 겁니다. 16.15% 올랐네요. 그런데 사실 오늘 어떤 특정 뉴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뽐뿌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긴 한데 네. 제가 오늘 굳이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내용을 거의 한 달 전쯤에 준비했는데 저희 앞권 PD님이 지금 아파서 네. 콘텐츠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라도 한번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뭐냐면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얼마 전에 되게 놀랄만한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버버리가 영국 푸시 100 지수 FTS 100 지수에서 15년 만에 퇴출된 거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야, 세계적인 명품인 버버리가 퇴출됐다고 그래서 좀 놀랐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의 불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불황에 명품은 강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부자들은 돈을 계속 쓰거든요. 맞아요. 불황엔 부자들은 돈을 계속 쓰거든요. 네. 그래서 명품이 그 불황에 훨씬 강한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에스티로도 엄청나게 주가 하락했고요. MVLH, MVLH. 예, 그 루이비통, 네. 루이비통도 주가 엄청 하락해서 원래 루이비통의 그 아르노 회장 가문의 부가 전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 4등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일론 네. 머스크가 다시 1등 올라갔고 4등 내려갔는데 지금 버버리 보세요. 안 좋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니까 이게 버버리의 지난 실적이거든요. 네. 아시아 퍼시픽 매출이 23% 역성장. 근데 많이 그 빠르네요. 중에 대부분이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재팬 보면 6% 올랐네요. 일본 매출이 올랐죠. 네. 그 엔화 약세 때문에 중국인들이 일본 가서 그렇게 샀답니다. 이게 한국도 지금 마이너스 26%니까 한국도 마이너스 26%. 한국 사람도 일본 가서 많이 샀을 수도 있겠네요. 한국 사람도 일본 가서 많이 샀죠. 네. 엔화가 너무 약세니까 네. 야 이거 일본 가서 사면 싼데? 그래서 여행 가서 엄청 샀다는 거예요. 엄청 샀는데 뭐 이거는 반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레깅스의 대표 강자가 룰루레몬이잖아요. 그렇죠. 룰루레몬이 지금 그 전 세계 매출 가운데 거의 한 8할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한 10% 1할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네. 룰루레몬도 여러분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한 거라서 조금 주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올 들어 거의 50% 하락했거든요. 근데 룰루레몬 실적을 보면 북미가 지난 2분기 실적의 매출 증가율이 1%로 줄어들었어요. 아니 이건 성장 안 한 거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8할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그쵸. 북미 성장률 1%가 어떻게 성장 기업입니까? 근데 중국 보시면은 중국은 거의 두 자릿수 와, 성장 34%. 34%. 중국에서 지금 레깅스가 좀 잘 팔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안다르와 잭시믹스가 해외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안다르의 경우에는
일본과 싱가포르를 좀 공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시미스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한번 안달의 에코 마케팅 한번 오늘 보시면 안달은 오히려 좀 안 올랐고 네네. 그리고 브랜드 X는 오늘 좀 크게 올랐는데 왜 둘 다 일본을 공략하냐? 일본은 왜 공략하나요? 일본이 전 세계 레깅스 시장의 2위 국가입니다. 1위는 어디예요? 1위는 미국이고요. 아,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레깅스 시장은. 오. 기억 떠올려 보시면 우리 네. 그 여성분들 치마에다가 막 레깅스 패션 많이 입잖아요. 예. 레깅스로만 따지면 일본이 그래서 2위이긴 한데 옛날에 타이즈라고 그렇죠. 했죠. 타이즈. 아. 타이즈인데 어쨌든 근데 그렇고 거기에서 그럼 다른 거는 뭐냐? 브랜드 X는 중국, 네. 에코 마케팅은 싱가포르. 그렇네요. 그렇게 안다르는 거기에서 좀 싱가포르, 차이가 인도, 일본이고 여기는 중국이다. 제가 방금 룰루레몬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룰루레몬이 오늘만 지금 4.16% 올랐고 네. 최근 5일 동안 6.47 올랐어요. 음, 확실히 이게 지금 아까 잭시믹스랑 룰루레몬이 중국 시장에 좀 많이 공을 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국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을 내게 되면 내수 활성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스포츠 물품을 많이 살 때 어쩌면은 그렇죠. 그쪽에서 좀 약간 수혜를 기대를 해서 좀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그러니까 꼭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번에 잭시믹스가 중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중국 현지에 있는 도매상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YY 스포츠라고 하는 도매상이 있는데 얘네가 중국 전역에 그 매장이 거의 10,000개 정도 되는 그런 곳이래요. 10,000개, 네. 10,000개 정도 되는 곳이니까 이 유통망 통해서 거기 중국에서 팔 수 있다라는 네. 게 되게 좋은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YY 스포츠라고 하는 기업의 모 회사가 있는데 모 회사는 파우첸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파우첸 그룹이 의류 기업 OEM을 또 갖고 있어요. OEM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옷 만들어주는 데잖아요. 공장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 OEM이 그 1년에 운동화를 3억 켤레를 생산을 하는데 네. 거기에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럼 좋게 생각하면 우리 이 YY 스포츠에 들어간 잭시믹스 많이 팔아서 나중에 생산은 중국 생산 여기다가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업체들 많이 봤던 것처럼 여기서 열심히 팔았더니 그 잭시믹스 가져가서 얘네가 베끼네? 라고 해갖고 스스로의 메이커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라 네. 단순히 일단 중국의 만여 개의 리테일 매장이 있는 곳에서 판다고 하니까 유통망 확보는 굉장히 긍정적. 네. 하지만 OEM 업체까지 있는 이 회사에서 진짜 얘네를 나중에 베끼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는 한번 꼭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걸 있을 좀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이키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화승이고 맞아요. 화승 쪽에 엔터프라이즈. 네, 르카프 만들어서 네. 팔았잖아요. 근데 르카프가 내수에서는 조금 팔리겠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르카프는 그랬었죠. 네. 근데 또 중국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좀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효성 TNC를 사면 됩니다. 와. 효성 TNC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뉴스인데 현대차 뉴스 제가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좀 피곤하기는 한데 오늘 굉장히 좀 뜻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게 글로벌 이제 상위 자동차 업체라고 하면은 1억대 생산이라고 하는 금자탑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해외에서도 봤을 때 이제 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1억대를 생산하게 되면 마일스톤을 세웠다면서 자료를 많이 냅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오늘 이제 1억 한 번째 차량을 생산을 했다고 지금 사진이 있는데 이거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제 바로 아이오닉 5 차량이 1억 한 번째 차량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게 여기 지금 보면은 갈색 옷 입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요, 이분? 네, 이분이 이번에 이제 1억 한 번째 차량을 이번에 이제 구입을 하신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현대차 임원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다 지금 나와서 축하를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현대차가 얼마 만에 1억대를 생산을 하게 됐느냐? 이게 1967년 12월에 정주영 전 선대회장이 이제 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코티나라고 하는 차를 처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막 시작을 해서 57년 만에 네. 그렇게 이제 생산이 됐는데 그럼 57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짧은 거냐? 짧은 겁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1억대를 생산한 브랜드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현대차, GM, 토요타, 폭스바겐, 혼다, 닛산, 포드가 있는데 네. 지금 현대차가 67년부터 24년까지 57년이 걸렸고 GM이
1908년부터 1967년까지 59년이 걸렸습니다. 네. 도요타가 62년, 폭스바겐 68년, 혼다, 닛산, 포드 다 7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급성장을 했다라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글로벌리 봤을 때도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예요. 이러면 네. 어떤 차가 제일 많이 팔렸을까? 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네. 차. 어떤 차가 제일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투싼. 투싼 땡. 네, 자, 아니, 자, 소나타. 소나타 땡. 자, 한번 마지막 기회. 네. 마지막 기회. 그랜저? 마지막 기회. 그랜저? 는 미국에서 안 팔려. 그래요? 바로 보여주시죠. 네. 바로 보시면은 아반떼입니다. 보여주시죠. 엘란트라, 해외에서는 엘란트라고 판매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반떼로 팔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국내 판매량이 이제 335만 대, 그리고 네. 해외에서 1202만 대가 팔리면서 총 1537만 대가 팔렸습니다. 두 번째가 엑센트 1000만 대 이상 팔렸고요. 네. 아쉽지만 소나타는 3위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소나타가 이제 3위를 기록을 했고, 이제 네 번째가 투싼, 다섯 번째가 산타페인데, 이게 지금 1억대 상황에서는 이럴 것 같기는 한데, 네. 만약에 뭐 1억 5천만 대, 혹은 2억대가 됐을 때는 순위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게 올라가게 될까요? 투싼이랑 산타페 순위가 좀 많이 앞으로 가지 않을까. 투싼이랑 산타페. 네,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세단이 거의 안 팔리고 있고, 네. 현대차가 제일 많이 파는 시장은 미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순위가 중요한데 요즘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파는 차는 투싼이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이 파는 차가 산타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중에 되면 순위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제가 리스트에 있는 건 다 얘기했네요. 네, 어느 정도 지금 근데 소나타 분위기는 투싼 다 알고 정도, 계시는 거죠. 소나타 투싼 정도는 얘기했으니까.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좀 현대차나 기아가 이제 어떻게 갈지를 조금은 뭐 지켜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판매 대수도 이제 글로벌 3위 기업이 됐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토요타가 1등, 폭스바겐이 2등, 그리고 현대차가 3등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현대차가 몇 등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네.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현대가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한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도 글로벌 2위를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현대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예전에는 무슨 소리 하냐. 뭐 그랬잖아요. 사실 맞아요. 현대기아 합쳐서 지금 이제 겨우 한 800만 대 파는데 800만 대 파는 업체가 1000만 대를 쫓아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토요타와 폭스바겐은 1000만 대 수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판매량이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타격을 쉽게 많이 받은 곳은 아까 보셨겠지만 중국입니다. 사실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이제 1000만 대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중국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시장에 보면은 이제 폭스바겐 합작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폭스바겐이 사실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대중차입니다. 네. 대중차다 보니까 그쪽 시장에서는 이제 베이징 차라든지 장안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상하이 차 이런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기존의 폭스바겐의 자리들을 이제 하나둘씩 다 채워가고 있고, 현대차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 때문에 미리 좀 매를 맞았었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예방주사처럼 그렇죠. 잘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과 지금 이제 폭스바겐 업체들, 일본 업체들과 폭스바겐이 그 부분에 타격을 입다 보니까 현대차는 좀 운이 좋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어부지리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운이 좋게 좀 2위를 향해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좀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다음 뉴스가 바로 이어집니다. 네. 사실 오늘 8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됐거든요. 보통 이 산업생산 발표는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재미없는 지표인데 네. 여기에서 제 제목에 다 써놨는데, 자동차 덕에 8월 산업생산이 1.2% 상승했고, 네. 소비도 자동차 덕에 증가했다. 차가 많이 팔렸나 봐요. 대부분 자동차 덕이더라고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어땠는지. 네. 일단 8월 산업 생산을 보면 거기에는 뭐 그 생산, 투자, 소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네. 전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1.2%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산업 생산이 상승한 거는 거의 4개월 만에 반등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자동차 덕에 산업 생산이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전월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게 그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4.1% 늘었고요. 네. 그리고 광공업 생산 중에 제조업이 4.1% 늘었는데, 제조업은 자동차 22.7%, 네.
반도체 6%로 상승을 하면서 제조업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덕분에 네. 이번 그 산업 생산이 1.2%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자동차 덕분에 소비도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소매 판매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전월 대비해서는 1.7%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 감소한 거고요. 근데 이 1.7% 증가한 거를 보면은 이것도 제가 바로 다음에 준비했는데 네. 내구재 승용차 덕분에 1.2% 증가했고 비내구재 음식료, 차량 연료, 의약품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증가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지금 감소한 거는 뭐 이게 신발, 가방, 의복, 그다음에 통신기기, 컴퓨터, 화장품 이런 것들이니까 요걸 보면은 전월보다 지금 승용차랑 음식료품, 그 휘발유, 네. 그리고 의약품,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지금 소비를 지탱해 준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내구재 뭐 증가 요인으로 오락 취미 경기용품 있긴 있지만 이 준내구재는 결국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신발, 그러니까 가방, 의복이 줄었어요. 내구재에서 승용차, 가전제품도 상당히 크겠죠. 근데 승용차 그 통일되는 것만 보는 겁니다. 네. 승용차, 그다음 비내구재 증가했는데 차량 연료, 승용차 샀으면 기름 넣어야죠. 네. 그다음에 음식료나 의약품은 사실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없는 거니까 먹어야죠. 결국 지금 소비에서 어디가 증가했는지 보면 차를 빼면 나머지는 필수품. 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비슷합니다. 내구재는 사실 여기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했고 준내구재도 감소했습니다. 증가 요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네. 비내구재 가운데 음식료, 의약품, 차량 연료 전년 동월 대비하면은 진짜 필수로 써야 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쓴 게 없습니다. 보세요. 네. 진짜. 그러니까 네네. 산업 생산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랑 전산업 생산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소매 판매 있잖아요. 소매 네. 판매가 늘어나긴 했는데 필수적으로 쓰는 거 말고는 늘어난 게 없어서 사실 우리의 그 소비가 굉장히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측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 산업 업태별로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업태별로? 백화점에서 얼마나 네.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마트, 대형 마트에서 얼마나 썼는지, 면세점에서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 나오는데 면세점 상당히 좋습니다. 여전히 해외 여행은 많이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백화점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앞서 제가 뭐 버버리도 뭐 푸시백 지수에서 탈락했다느니 루이빅동도 지금 순위가 4위까지 밀렸다는 이런 얘기들 해드렸잖아요. 네. 명품도 못 버티는 지금 불황인데 여기에서 그 개선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형마트였습니다. 대형마트가 제가 그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한 1.7%인가가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대형마트 요즘에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그 전까지는 뭐 마트에서 뭔가 뭐 경험, 뭐 경험 막 이런 거 많이 내세웠잖아요. 마트가 경험. 문화 막. 네. 뭔 문화고 경험입니까? 우리가 싸게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게 마트여야 되는데 무슨 문화고 네. 경험입니까? 근데 요즘에 그 마트가 약간 변하려는 모습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본질로 그쵸. 싸고 저렴한, 그러니까 그 질 좋고 저렴한 물건을 가장 잘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자료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형마트 쪽이 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그 기사를 계속 처음 헤드라인 듣자마자부터 되게 좀 네. 신경을 쓰였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자동차 때문에 내수 시장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자동차 판매량이 8월 달에 줄었어요. 내수 판매량이. 네. 실제로는 지금 8월 달 판매량을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이제 0.9% 감소한 10만 5,504대를 판매를 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늘었다는 건 아무래도 비싼 차가 더 많이 그렇죠. 비싼 팔렸으니까 가격 기준으로 많이 팔렸다라는 성장을 했다라는 네. 의미일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점점 연말로 넘어가잖아요. 네. 연말로 넘어가면서 이제 차 판매가 사실은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원래 연말에 많이 팔리죠. 자동차의 최대 피크는 12월입니다. 아. 그때
물량떨이 하면서 네. 엄청 많이 팔려요. 그런데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판매량이 조금씩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내구재 중에 가장 지금 좋았던 게 승용차라고 하니까 음. 하반기 경기 조금 그러네요. 불안하네요, 저는. 근데 하반기에 혹시 좀 덜 네. 팔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신차가 별로 없고요. 아, 신차가. 네, 자동차 시장은 사실 신차로 먹고 사는 건데 네. 원래 이제 추석 지나면 그때부터 차 판매 많아지거든요. 네. 할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하는데 지금 할인을 많이 하는 곳은 수입차들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재고 처리하고 있기는 한데 현대기아라든지 한국GM 뭐 이런 곳을 보면은 아직까지 프로모션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시장에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뭔가 이렇게 이익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내수 판매에 그렇게까지 지금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연말이 되면 또 뭐 어떤 또 다른 프로모션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구재에서 가장 좋았던 게 승용차라고 하니 되게 좀 불안감이 뭐 좀 약간 급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더 팔리지 않을까요? 라고 제이돌돌님께서. 금리 인하. 네. 캐피탈 금리가 좀 많이 빠지면은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겠죠.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내수보다는 해외에 무조건 지금 중심을 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전략이다 보니까 네.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GM은 지난달에 마이너스 51% 네? 내수 시장에서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수출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상 이제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공장, 부평 공장이랑 지금 창원에 있는 공장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생산 기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 내수 시장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한국에서 안 팔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상태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GM 같은 경우에는 수출만 신경을 쓰지 네. 국내에서는 안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들이 한국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 큰 프로모션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뭐 KG라든지 르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판매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고객을 위한 그런 캐피탈 관련 정책이라든지 할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들이 지금 신차를 최근에 내놓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르노. 르노가 지금 그랑콜레오스를 내놨고 네. KG가 에티언을 내놨어요. 아, 네. 그러면 이들은 사실 지금 많이 팔아서 판매량 쫙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르노 같은 경우에 지금 노조랑도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생산도 잘 안 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고 KG도 1%밖에 안 올랐어요. 쉽게 말하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이제 그들의 약간 수익을 빼면서 뭔가 할인을 할 거냐? 그럴 만한 지금 경영 상황이 아닙니다. 재무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 오늘도 나왔지만 이제 청담 모 아파트 청약에 네. 가점 만점짜리 오. 네, 81점 만점짜리 통장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고 네. 청약에서 이제 서울에서 되려면은 74점, 75점은 돼야지 네. 이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청약 점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한 5점에서 그거밖에 안 6점이 돼요? 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서울 청약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방은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표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지방에서도 우리가 LH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LH에서 만든 아파트들은 대부분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많이들 들어가시려고 해요. 네. 공공분양은 아시겠지만 싸게 들어가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 가치도 높고 또 이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네. 신혼부부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미분양률이 51.7%, 14.8% 쭉 있다가 저 밑에 내려가면 울산에 한번 보시면은 네. 신혼희망타운이긴 하지만 92.3%가 지금 미분양입니다.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북 익산 같은 경우에도 82.8%에 달하는 미분양률을 보였습니다. 이 분양 가구랑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익산이 1094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네. 미분양이 906가구예요. 미분양이 906가. 와, 진짜 좀 네, 믿기지 않는 울산도 숫자네요. 835가구 중에 771가구가 미분양입니다. 저게 분양된 게 아니고 미분양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숫자 보면 착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미분양이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LH도 안 좋아질 거고 네. LH도 자기 돈 들여서 짓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PF 조달을 한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점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머니투데이 쪽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국회 국토위 소속 이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이제 LH로부터 제출받은 네. 공공분양 미분양 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기준으로 미분양 공공주택이 3,033가구인데 네. 보시면 이제 지난해 총 미분양 가구가 5,852가구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4,962가구였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권은 괜찮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방의 공공분양 주택들이 이렇게 미분양이 있다라는 거는 민간 분양 주택들도 결코 지금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면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 지금 지방 부동산이 안 지게 되면 PF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금융이 굉장히 좀 쓰러질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서울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많이 쪼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방은행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으로요. 네. 네. 뭐 우리가 아는 BNK라든지 예전에 대구은행이었지만 IM뱅크로 바꾸고 네. 이런 곳으로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지금 대출금리 올리면서 쪼았어요. 근데 대출 이제 문을 지금 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지금 대출금 다행히 다행스럽게도 수도권만 쪼았대요. 네. 지방은 안 쪼긴 했는데 수도권을 쪼긴 했지만 지방은 쪼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네. 이만큼 지금 지방 부동산이 안 좋다 안 좋기 보니까 때문에. 지방 쪽에서는 대출 금리를 오히려 뭐 인상을 해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올렸고 네.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대출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책 겸해서 지금 많이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문을 잠그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네. 대출과 전세가 아무래도 좀 큰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네. 양극화는 정말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와, 이게 그 지방은행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돈 빌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금리만 싸게 해준다면요 네. 어느 은행을 가든 나는 상관없으니까요. 그렇죠. 여기 네. 다 지점 수도권에 다 지점 있는 곳들이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5대 시중은행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상관이 네.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엄청 몰린대요. 네. BNK라든지 IM 쪽으로 지금 와서 뭐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 대출을 좀 받고 싶다라고 네.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좀 창구가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지방은행도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금감원 쪽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또 대출금리를 올리고 그럼 대출문을 잠그는 그런 조치가 일어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또 하반기 부동산 청약 시장이라든지 그 분양 시장이라든지 네. 이제 또 이제 실거래 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는 뭐 약간 동물적 감각? 네. 뭐 부동산에서 터질지도 모르겠고 뭐 자동차는 괜찮다 싶지만 그래도 소비가 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뭔가 중동에서 뭐가 터질 것 같고 뭐 일본에서 뭐가 터질 것 같고 미국에서 뭐 대선 때문에 뭐가 터질 네.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해바라기님이 카드론 44조 말씀하셨는데 네. 카드론도 지금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연체율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드디어 머스크가 살 뺐던 바로 그 약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자, 한 2주 뒤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거 가격 보고 좀 놀랐는데 이거 좀 추가 취재를 약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위고비라든지 아니면 마운자로 네. 마운자나 이런 거 사용할 때 해외에서 부자들밖에 못 맞는다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거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굉장히 비싸다라고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4주분 가격이 책정된 걸 보니까 3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특이하고 네. 그리고 보통 그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이런 그 비만 치료제를 맞을 때에는 초기에는 저용량을 맞다가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고용량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저용량과 고용량 5가지로 나오는데 공급 가격은 용량에 상관없이 37만 2천 원 정도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특이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위고비 접종 가격은 4주 동안 1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덴마크는 45만 원, 일본도 37만 원, 이 정도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이 정도를 책정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정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가격이냐 싶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비만 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비만의 질병 코드, 네. 질병 코드가 상당히 좀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네. 또 특히 한국은 비만 치료제 보험을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누구죠? 건보공단과 합의가 돼야지 이제 보험료를 해주는데 네. 아직 그게 되지 않아서 환자가 내야 될 비용은 그 비용 그대로 다 내야 된다. 일본에서는 좀 보험의 도움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낼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환자의 부담금이 조금 더 비싸지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것 때문에 그 마운자로도 조만간 우리나라에 좀 상륙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제일 의아했던 건 왜 미국에서도 비싸게 받는 이 약을 우리나라에 싸게 하지? 그러게요. 이게 뭐지? 비급여 아닌가요? 당연히 비급여입니다. 네. 비급여인데 비급여. 어떻게 네. 이렇게 싸게? 비급여인데, 그러니까 비급여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배추 소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가정주부분들도 계시겠죠. 많은 네.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올해 김장 망했다. 김장 어떡하냐 말씀들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특히나 이제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이 장모님도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텃밭? 주말 농장. 주말 농장? 네. 하시는데 배추 종자 심은 거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막 맨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뉴스에서도 금값 배추, 금배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로는 이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다음 달에 이제 배추를 1,100톤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배추값 안정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을 내놨는데 지난주에 이제 초도 물량 16톤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 총 100톤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200톤씩을 들여와서 다음 달까지 총 1,100톤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들어오면은 이제 배추값이 조금은 배추값 안정화가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11월 배추값에 대해서 좀 많이들 그래도 11월이 되면은 네. 이제 그때 가을 배추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안정화가 될 텐데 그 사이에 완충할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에는 중국 배추로 조금 우리가 버텨야 될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게 농림식품축산부의 오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김치가 또 금치가 되는 그렇죠. 그 되게 신기한 현상을 또 우리는 목격하게 되겠네요. 네, 아시겠지만 네. 11월 배추로 담았든 10월 배추로 담았든 9월 배추로 담았든 김치값은 똑같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들이 소비자 가격은 안 바뀌니까. 그렇죠. 네. 네. 올리지 않을까요? 많이 올리겠죠. 올려놓은 상태로 11월 배추값도 계속 받겠죠. 올린 상태에서 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새 이제 내일 쉬는 날이 됐습니다. 또 쉬어요? 또 쉬는 날이 네. 됐는데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쉬는 날이 되면 좀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을 해서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를 팔로우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여러분들 맨날 만나는 게 더 좋지. 네. 하루 쉬었다 오면 또 약간 템포 잃어버리고 이래갖고 시동 걸어야죠. 시동 걸어야 돼서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이란다. 오는 수요일에 저희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함께 만나시죠. 여러분 휴일 잘 보내시고 저희는 수요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